코너에 몰린 이재명, 교활한 갈라치기를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탑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시 된다 그랬는데 뭐 나쁘지 않네. 이재명의 얼굴, 이해찬의 얼굴 계속 보여주면 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종북 주사파들 말이에요. 걸러도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이재명이는 윤 정권 심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운동권 종북 세력 합체 저지. 합체 저지. 그 말 재밌네. 예. 이게 이제 이 로버트 영화, 만화 영화 보고 자란 세대들한테는 합체 저지 그러면 딱 보기가 휠이 올 것 같아요. 범죄자 방탄 동맹.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가려고 종북과 손잡았다. 이런 식의 한동훈의 워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재명이가 슬그머니 총선 목표를 하향 조정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1당이 현실적 목표다 그랬어요. 1당. 과반을 포기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자가 과반을 포기했어요. 그냥 1당만 돼도 좋다. 예. 저는 상대적으로 이재명이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과반까지 목표로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당대표는 3D 업종이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관두지. 그렇잖아요.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지가 힘들다 하고 다시 시켜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지금 바로 그만두면 되는데, 참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말과 행동이 이제 좀 다르죠.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하루에 거짓말을 한 10번 또는 뭐 100번씩 하고 산다니까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하고 산대요. 예. 예, 그래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머리와 그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한 5분 늦고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실제로는 지가 5분 늦게 게으름 피다가 늦었습니다.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에이, 오늘 또 늦었네 그러고 마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야 거짓말 탐지기 손 올려봐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그리고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심각한 거짓말을 하루에도 막 10대 번씩 하고 다니면 이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의 정신 건강이 좀 걱정됩니다, 사실.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의석수 167석인가 되는 당의 대표인데 저 사람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게 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자는 말이에요, 상대를 놀리는 것이 재밌나 봐요.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마조이즘 같은 건데요. 이자가 말이죠, 개항을 해 지역구 시민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후보들은 다 가면 저 1번 누굽니다 이러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도 거기까지는 했어요. 보통 후보들처럼 1번 이재명입니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설마 이찍 아니죠? 이찍 아니겠지?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고서 씩 웃었어요.
이 시민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를테면 이재명이가 말하는 그 이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직이라는 건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그 유권자들을 개딸들이 모욕하면서 만들어낸 조롱 모욕 신조어거든요. 굉장히 이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뉘앙스를 담긴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이자가 이찍 아니겠지? 라고 웃으면서 씩 웃어요. 이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웃는 이재명의 얼굴이에요. 아주 사악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이재명의 정신 상태가 이게 진짜 건강한지 아니면 심각하게 문제는 없는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섬찟했어요. 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개딸들의 아버지답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재명은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그 표현도 참 저급하다.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 쪽입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야당 대표가 이직 타령으로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통합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논란이 되자 이재명이가 이번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역시 선거 때는 선거 때인가 봐. 보통 때 같았으면 내가 뭐 잘못했냐고 버틸 텐데 이자가 잽싸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직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하면은 되게 잘리게 돼 있는데 후보에서. 이자는 셀프 공천하고 뭐 그런 자니까 뭐 지가 셀프 제명할 리는 없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더 낮은 자세로. 나 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러면 자꾸 웃음이 나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과 가까이 국민을 온전히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찍 그러면서. 수검표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틀 동안 본투표보다 훨씬 쉽게 투표하게 만든 사전투표 그리고 수개표 대신에 전자개표 이 두 가지가 부정선거의 원흉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딱 30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선거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지는 이런 부정선거가 재연되지 않도록 경계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자개표 문제는 벌써 7, 8년 전부터 그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2018년 7월에 7월자 연합뉴스 기사에는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이 수개표를 해보니까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서 수개표를 해보니까 전자개표와 수개표 차이에 12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럼 전자개표는 완전히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위한 장치로 악용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이미 2018년 그러니까 6년 전 연합뉴스에서 기사로 됐어요. 이런 그 부정선거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국정원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선관위의 해킹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상 해킹. 뚫리더라는 거예요. 명부 조작과 개표 조작이 가능하더라. 국정원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한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과 지금의 선거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하면서 566개 선거구 모두 수개표로 집계했어요.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수기, 손으로 쓰는 걸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을 돌아갔어요.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한 지 10년 만인 2009년에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어요. 당시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의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수개표로 전환하라. 이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대만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 2019년에 선거 개입 차단하기 위해서, 이때 선거 개입은 주로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 해커 부대가 하는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다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어요. 이미 이렇게 수개표로 전환한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가들 중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제기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부방대도 그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23년 10월에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아날로그 방식이 답이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국민 5만 명의 서명을 얻어서 저희 고성국TV도 함께 한 이 집회입니다.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이를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 자유대한호국당과 이 자유우파 단체들이 청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 투표로 다시 돌아가자.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 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하자. 이걸 위한 국회 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속 편의는 독이다. 몇 시간 먼저 선거 결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거 시스템만큼은 해킹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는 아날로그 방식이 답이다. 수개표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움직였어요. 그 결과 이번에는 수개표는 아니고 수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 이 전자개표가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다 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서 이 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고치기 전에 할 수 있는 나름의 보완 장치는 이번에 도입이 됐다. 개표 때 수검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를 한 다음에 이를테면 원희룡 몇 표, 원희룡 찍은 표는 원희룡 찍은 표로 분류하고 이재명 찍은 표가 별로 없겠지만 이재명 찍은 표는 글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투표함을 연 다음에 분류기를 거쳐서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수검표를 한다는 거예요. 원희룡 찍었는데 이재명 쪽으로 가 있거나 이런 표는 없어야 되니까. 수검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몇 표 몇 표냐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심사계수기라는 기계를 넣어서 집계하도록 돼 있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왜 그러죠? 수검표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수기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사람이
굳이 수검표까지 한 다음에 다시 심사 계속이라는 기계에 넣어서 집계를 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해킹 위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선거에서는 수검표 과정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바꾸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4.10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가장 급한 중요한 현안으로 투개표, 다시 사전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돌리고 전자 투개표를 완전히 다 없애고 수개표 수검표로 돌리는 식으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와 바코드 문제인데,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것들이 QR코드를 써왔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도대체 투표지에 더 많은 정보를 왜 담습니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야지. 바코드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장에 다닐 때마다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또 많은 자유파 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아직도 여기저기 부정선거에 그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몇 가지는 우리가 마련하는 데까지 진전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선관위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부정선거의 위험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상존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두 눈 부릅뜨고 감시의 눈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 선거 이긴 다음에 선거법 전체를 완전히 새로 짜 맞추는 그런 식의 선거법 개정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차선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3월 21일이요) 3월 21일이 포스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그동안 매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포스코 내의 도덕적 해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임 과정도 불투명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국민연금공단,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개적으로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과 주주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과정과 결과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바로 잡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제 열흘 남은 이 주주총회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최정우, 만악의 근원 최정우를 먼저 사법 처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우는 본인의 3연임을 위해서 사회이사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초호와 황제 관광 해외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최정우가 문재인 때 2번 포스코 회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쌓은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커넥션과의 그 어두운 이 유착 관계를 악용해서 온갖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이것들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사법망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주주총회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사법 처리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하면 결국 최정우가 심어놓고 박아놓고 관리해온 저 종북주사파 썩어 빠진 이 포스코 커넥션이 그대로 온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 하나 달랑 바꾼다고 해서 이 커넥션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는 주주총회가 되려면 만악의 근원인 이 최정우에 대한 사법 처리를 주주총회 전에 단행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논평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초호와 황제관광 해외 이사회와 관련돼서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정우와 관련해서 보면 2021년에도 고발이 됐는데 이게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2021년 3월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죠. 그때 금속노조와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이 세 군데에서 포스코 최정우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포스코 임원들 최정우와 64명의 포스코 임원들은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본시장법을 대놓고 위반하면서 32억 원어치의 미공개 32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포스코 64명 임원들 모두 그런데 이 64명은 포스코에 있는 임원들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 범죄 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포스코는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졌다. 회사의 내부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 감시하는 게 사회이사거든요. 근데 사회이사들부터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외부 시선은 아예 의식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였다. 64명의 임원들은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고 매수 수량도 마치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100주에서 300주 내외로 비슷비슷하게 샀다. 사전에 동일한 정보나 동일한 지침을 받고 행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 범죄 피해자들은 포스코가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2021년 3월에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최정우 한 달 전에는 합성 천연가스 SNG 공장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포스코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SNG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2009년에 정준양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목표로 뛰어드는 사업이 SNG 사업인데, 이 SNG는 뭐냐면 저가의 석탄을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이걸 가스로 만들어서 연료화시키는 것이 SN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G는 LNG, 액화천연가스, LNG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았어요, 한때. 그러자 포스코도 우리도 그거 하자 그러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1조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SNG 공장을 광양에다가 지었어요. 공장 짓고 하는데 1조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석탄을 가스화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SNG를 굳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질 좋은 액화천연가스 LNG를 쉽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SNG를 사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년 앞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1조 이상의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우환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최정우가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야, 이거 계속 가져가봤자 손해만 더 나니까 매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각을 하고 매각 입찰 공고를 2021년에 냈어요. 냈는데 어떤 회사가 철거 전문 업체죠, 낙찰을 받아갖고 설비 해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철거 전문 업체가 낙찰받은 가격이 24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포스코는 1조 이상 투자해서 240억 건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 금액의 50분의 1만 받고 낙찰업체, 철거 전문 업체한테 낙찰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최정우가 한 짓이에요. 전문가들은 사업 투입 비용 최소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SNG를 50분의 1도 안 되는 240억 원에 헐값으로 매각을 했다. 뭔가 이게 의혹이 있다. 재활용도 가능한 설비인데 이걸 고철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얼마로 달아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면밀한 검토 없는 졸속 매각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나면 최정우가 지 주머니 돈으로 막 메꿔냈을까요? 이게 다 주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주한테 배당될 수익이 1조 이상 날아간 거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한국소액주주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연구회가 최정우를 포함한 전현직 핵심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배임, 배임 수증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 한 달 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최정우와 그 일당들 초호와 해외 이사의 것만 가지고서 도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최정우가 한 이 짓을 보면 왜 진작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최소한의 사법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벌써 3년 전인데 흰남노 사태 때 포철이 침수되는 바람에 2조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거 수백억을 가지고 냉천 보강만 했어도 피해갈 수 있는 재난이었어요. 그야말로 인재죠. 저희가 현장 가서 다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흰남노가 들이닥쳤을 때도 현장에 없었던 자가 최정우입니다. 이런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3년임을 시도하다가 결국 좌절했고, 그거 막느라고 고성국 TV가 정치 논평 말고 이 포스코 논평하느라고 석 달 이상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 공부해 가면서 저도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3월 21일 주총에서 새 회장 선임할 때까지 임기 다 마치고 지금 회장으로 있을 때 받는 돈 그대로 고스란히 퇴임 후에도 몇 년씩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어 둬야 됩니까? 3월 21일 주총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만악의 근원, 이 최정우에 대한 사법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포스코를 제자리로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짜고 치는 종북판,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종북판. 반미 친북 논란에 휩싸이자 전지혜, 정영희 이 두 사람이 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퇴는 사퇴고 그건 니것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이런 자들이 비례대표 1등, 2등으로 선정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판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지혜부터 1등 되자 정말 뜻밖의 결과로 1등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 전지혜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국민심사단 평가에서는 여성 6명 중에 5등밖에 못했어요. 문자투표에서는 20점 만점에 17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는 탈락이거나 최하위예요. 그런데 이자가 1등이 됐어요. 왜? 총점 100점에서 절반인 50점을 차지하는 심사위원단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거든. 50점을. 그래갖고서 다른 사람 다 제치고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했던 한 후보자는 아니 국민 후보 뽑는다 그래서 갔는데 심사위원들 입맛에 맞는 후보가 무조건 1등이 됐다. 이게 말이 되냐? 또 전지혜에 이어서 2등이 된 이 정영희는 국민심사단 평가에서는 6등 6명 중에 4등. 그런데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2등 해갖고 최종 2등이 됐어요. 그럼 심사위원단이 도대체 뭐 어떻게 구성됐길래? 심사위원단을 보니까 36명인데 36명 중에 한국진보연대가 10명이에요.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10명. 그 다음에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각각 2명이니까, 그리고 시민단체가 10명이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36명 중에 과반인 한국진보연대와 전국 비상시국회의 이 20명이 좌지우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시위 주도하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한 친북 반미 성향의 단체예요. 한국진보연대. 또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조성우가 대장이에요. 이 조성우는 범민련을 조직하고 활동했던 친북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북단체 20명이 심사위원단의 과반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거 아니냐. 자, 이 국민심사단이 이 심사위원단이 50점을 준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50점은 어떻게 됐냐? 나머지 50점은 국민심사단 30%, 그다음에 시민 직접 참여하는 문자가 20%예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 이 종북단체가 주도하는 심사위원은 배점을 하는데 1등에서 6등까지 10점씩 차등을 뒀어요. 1등은 50점, 2등은 40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과 차이가 확 커지죠. 반면에 100명의 국민심사단의 평가는 6점으로 배점 간격을 줬어요. 1등 30점, 2등 24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룰이 심사위원단이 다 1, 2, 3, 4, 5등을 결정할 수 있게끔 얘네가 룰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것들 입맛에 맞는 전지의 정령이 이 두 사람을 1등, 2등으로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 종북 주사파들이 1등, 2등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이 심사 방식 자체가 이게 황당하다. 완전히 짜고 친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자 둘이가 급하게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사퇴하면 없어져? 어디 이 닭대가리들 같아요. 급하면 이 덤불에다가 대가리만 콱 쳐박고 세상이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혀 먹히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대구 군이 대구 동구 대구 군이 동구을 상황입니다. 보통 왜 영화에 보면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듣겠냐 이러잖아요. 그럼 대개 주인공들이 나쁜 소식부터 듣더라고요. 이영풍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고 나쁜 소식입니다. 어젯밤 늦게 이영풍이 저한테 전화를 해와서 최선을 다했으나 제 능력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영풍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아직 중앙에서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과의 투쟁이라는 더 중차대한 과제가 이영풍한테 있다. 그거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올라와라. 다시 활동 재개해야지. 그렇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도태우 공천 확정 소식입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론일침에서 말씀드릴 또 다른 사안은 대구 군이 동구을 지역의 이재만 후보의 탈락과 강대식의 경선 승리입니다. 경선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천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고위에 지금은 비대위죠. 비대위에 최종 표결이 있어야 공천이 확정되는데 제가 오늘 제기하는 이 문제를 비록 경선에서는 강대식이 이겼지만 비대위 과정에서 표결 심의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구 군이 동구을에서 경선에서 이긴 강대식. 이 강대식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강대식의 전 정치 과정이 유승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승민으로 인해서 정계에서 정치를 하게 됐고 구청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동구을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강대식 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유승민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뭐라고 포장을 하든 유승민의 쫄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승민 이자는 2년 전 대선에서부터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고 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도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외면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똘마니, 이런 자의 쫄개를 우리 보수 자유파의 심장인 대구, 그것도 군위 동구 의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깊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대식 이자는 개인적 이 사생활이나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그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밀양의 박일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공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김현아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강대식이 그냥 공천이 확정된다면 이거는 박일호, 김현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을 눈 감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대식은 2012년 11월 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07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냈어요. 그냥 음주 측정에 단속된 게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까지 냈어요. (2022년) 10년 후입니다. 동구청에서 개최한 동구 구민 한마당 어울림 축제 때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술이 곤드레 만드레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고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에게 쌍욕을 하면서 주먹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뜯어 말려서 다행히 폭력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국회의원 경선할 때는 당시 송영선 전 의원이죠. 강대식이 박사학위인데 논문 83%가 표절됐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텐데 강대식은 송영선을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뺑소니 음주 운전 사고, 이때의 강대식의 신분은 대구 동구 의회 의장이었어요. 대구 동구 의회 의장.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대구는 아닌 말로 막대기만 꽂아놔도 빨간색 칠해놓으면 주민들이 그냥 찍어줘야 되는 곳입니까? 구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자,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고 유승민이를 배신자라고 했다고 주먹다짐까지 벌이겠다고 했던 자, 온갖 추문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이런 자를 국민의힘 후보로 과연 확정해서 다시 동구 군이 주민들한테 내세울 것입니까? 비대위 차원, 당 지도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외부 인사 합류로 보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한 20명을 선대위로 떼수 선대위를 만드는데 자극을 받았는지
선대위를 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재옥입니다.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원탑이 워낙 분명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5명의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한동훈이 원탑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대위 5명이 의미 있는 것은 윤재옥 영남, 원희룡 인천, 안철수 경기, 나경원 서울, 이렇게 수도권과 영남을 두루 배려한 공동선대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남 분당에서 출마한 김은혜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아깝게 떨어졌던 그 김은혜를 경기도 선대위를 맡아달라고 지금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맞겠죠? 자, 한마디만 하죠. 제가 어제 한동훈 원탑보다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레인보우 선대위가 더 효과적이고 위력적일 거다, 이렇게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재옥,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원탑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다양해졌지만 아직 한 2% 부족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기에 유승민을 집어넣자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제발 좀 거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선대위의 색깔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에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국민적 신망이 있는 훌륭한 외부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 외부 인사 2~3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선대위를 확장하고 중도 확장성 등등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선대위 2~3명 영입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동훈,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윤재옥, 그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뭔가 2% 부족한 게 있다. 임팩트가 좀 덜하다. 그러니 외부 인사 2~3명, 정말 국민적 신망이 있으면서도 의외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2~3명의 외부 인사들로 이 선대위를 조금 더 다채롭게, 화려하게, 또 임팩트 있게, 체감도 높게 이렇게 구성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노동자를 자처하는 의사들, 이 전공의들이 ILO에 개입을 요청했어요. ILO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노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노동자라고 지금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금지를 위배한 조치다. 참 저는 일부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비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환자를 버리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왜 자꾸 국제기구에다가 도와달라고 희생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겁니까? 좋아요.
의사들 스스로 우린 노동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자로 대우해 주죠. 자, 노동자들 중에는 필수 노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상권을 갖지만 뭐 파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부분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파업, 단체행동 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공항의 관제사 같은 직종이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관제사 파업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관제사가 파업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잘못 떴다가는 공중에서 충돌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 의사가 파업하면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건 필수 노동 영역이죠. 노동자를 자처한다면 노동자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단체 행동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걸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필수 노동 영역으로 인정해 주겠다. 교수들도 뭐 지금 사직서를 내느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교수들까지 환자를 떠나면 의사 그러면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의사한테 어이 의사 선생 이렇게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선생님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변호사님이라고는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부를 때는 의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우린 노동자다라고 자처하면서 아이로의 개입을 요청하는 데다가 교수들까지 환자를 떠나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선생님 자를 붙여 부르겠습니까? 국민을 잃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그 의대 정원 몇 명 고소하다가 국민 전체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그 의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이 황당한 이 단체 행동, 간격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자가 추수호라는 자입니다. 의협 비대위의 홍보위원장이에요. 이 자가 2016년입니다.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에 3월입니다.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서 숨졌습니다. 이때 주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 0.078이었습니다. 운전면허에다가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즉각 구속이죠.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음주 사망사고,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주소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때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50대 남성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이 주소란 자가 이 의료 관련 법 개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의료법을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은 뭐냐면 집행유예가 다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일단 징역 몇 개월 그러면 금고형인 거예요. 이게 유죄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해서 무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잖아요.
음주 사망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몇 년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개정의료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SNS 질을 한 거예요. 이자는 지난해 2월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다. 나는 절대 반대다. 이미 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자가 오히려 동료 의원들한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되는 이 개정의료법을 절대 반대한다, 위헌이다 이러면서 SNS 질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자는 논란이 되자 그때 쓴 글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자기 소신이다 이러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그 글이 중요하게 된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면서 이 주수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 당시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면 범죄 전과 기록 쫙 경찰서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다 검증을 받아요. 이자는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은 또 올렸어요. 그 왜 이 시점에 그런 걸 올려 그러면? 이 시점에 왜 그때 쓴 글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왜 이 시점에 그러면 후회하고 속죄하는 글을 올려? 거기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안 그래도 돼. 그냥 조용히 후회하고 죄책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 뭐 주소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져? 음주 사망사고 낸 주제에 저는 지금까지는 뭐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자가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개정의료법에 즉 SNS질을 통해서 반대하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인 이 행태가 밝혀진 이상 지금 즉각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직 내려놓고 의협 회장 출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의사들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11만 명에 가까운 의사들 중에 그래 의협 회장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홍보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고. 그러나 인술은 계속된다. 제가 주수호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경심을 거둬들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입니다. 1층 로비에 새내기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 필수 의료 중에서도 참 어려운 이 분야죠.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제 막 새내기 의사가 된 14명의 다짐이 적힌 배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배너에 보면
어린이들은 저희의 가장 큰 선생님, 후배들에게 배운 것 나누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린이를 지키겠다. 이런 소아과 의사들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런 감사의 글을 다시 올렸어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 아이 보는 게 힘든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치료하실 때 보통의 사명감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해 주시고 아이들을 성심껏 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의사 본연의 모습이고 이게 의사와 환자와 그 가족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고관절 골절환자 83세의 임모 씨가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5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5곳에 전화를 돌렸는데 오늘부터 전공의 파업이라 응급실에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어요. 이 임모 씨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에 전화했어요.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듣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50여 분간을 달려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이모 씨의 딸 임 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가 너무 막막하고 암담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 울먹였는데 자, 전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지금 환자 곁을 떠나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 우리 환자와 가족들이 언제까지나 이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의료 현장 복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조건처럼 환자와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듯이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즉각 복귀, 이후 대화. 이 원칙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정말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거 정말 의료개혁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들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이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절대 원칙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두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두익. 이분은 백령병원의 원장입니다. 백령병원은 백령도에 있는 병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에 원장 취임한 지 10주년이 돼서 해병대 제6여단이 감사패 전달하는
작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백령병원은 2014년에 30병상 규모로 신축이 됐어요. 이 병원에는 현재 공보의 7명 포함해서 모두 9명의 의사가 근무 중입니다. 이 여단장 권태균 여단장은 이두익 원장에게 감사표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장으로서 10년간 헌신해온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손편지로 쓴 손편지와 공로감사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10명, 10여 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동호회 축하 공연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두익 원장은요, 2014년에 인하대 병원에서 인하대 병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령도로 갔습니다. 왜 백령도냐? 군의관 시절에 첫 번째 환자를 만났던 곳이 바로 백령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으로 돌아와 제2의 의료인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10년째 된 거예요. 이두익 원장은 인하대 병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의료계에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 같은 이 인천 백령도 이 지역 대학병원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해서 주민과 군장병들을 위한 의료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의술이고 이런 게 인술입니다. 지금 뭐 전공의가 되고 응급실 같은 절대 비워서는 안 될 의료 현장까지 다 비우고 떠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의사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말 없는 다수, 이런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의료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상황이 버텨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의료계를 정말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이 진정한 의술, 진정한 인술을 행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이번에야말로 의료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거쳐야 될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이것은 원칙대로 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각 의대한테 요청해보라 했더니 3,400명이나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00명의 희망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2,000명 내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 과정에서 증원되는 2,000명의 80%, 2,000명의 80%니까 1,600명이 되죠. 1,600명을 지방의대의 TO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대에 증원된 2,000명의 80%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방의대가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보다도 더
커지는 지방의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지방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의사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2,000명 증원을 하더라도 그중에 80%는 지방의대에 집중 배치해서 그래서 지방 필수 의료 영역의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공의의 집단행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자 이 전공의와 동료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문제를 놓고 지금 몇 차례 지금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단 사직 결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 환자를 버리지 말라. 환자 곁을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린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한테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해도 좋다. 그러나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하라. 환자와 함께, 환자 곁에서 환자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 서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사 전공의들에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병원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1층 로비에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갓 전문의가 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14명이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안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깊게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의 가장 큰 선생님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과 전임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내기 전문의들입니다. 이제 전공의 과정을 막 마치고 이제 전문의가 된 이들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4명이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배너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죠. 를 세웠어요. 그러자 이 배너에 글들이 편지글이 붙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치료 중인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면서 서울대에서 치료받는 아기의 엄마라고 밝힌 이 환자의 보호자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치료하실 때 보통의 사명감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치료하실 때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답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 병원장을 맡게 된 최은하 교수의 메시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최은하 교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의사와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20년 4월에 대학병원으로 간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실려갔다고 그래요. 임신 35주 차에 결국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됐고 22년이니까 팬데믹 상황이 되죠. 격리 해제를 기다리던 중에 양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4명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면서 환자를 받아달라고 읍소한 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도,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환자 빨리 데리고 와라, 이런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감염된 임신부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끝내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음압병실에서 지내면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의료진들의 직업 현장을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당직 산부인과 교수는 새벽 내내 뱃속 아이의 상태를 살핀 후에도 확진 산모는 제왕 수술만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해가 뜨자마자 수술에 임했고, 마취할 때 귀에다 연신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태어날 때쯤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음압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착용하고, 나갈 때는 그걸 모두 벗어서 다시 폐기하고,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새 방호복을 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입고 들어오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돌봐야 할 다른 산모도 많았을 텐데 간신히 나 몸 상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또 다 그렇게들 하셨다. 나가 그때는 몰랐는데 퇴원할 때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건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모병원에서 8년간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환자가.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을 돌봐준, 8년간 돌봐준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손편지를 남겼어요. 이 손편지를 그 고통 속에서, 이 암 환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이 말기로 가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손편지로 자신을 8년간 돌봐준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 편지를 쓴 분은 고 허영회 님이고요. 이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교수는 한성태 교수입니다. 15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의료 현장을 떠났을지 모르겠어요. 이 고 허영애 님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지난 8년은 암과 싸우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성태 박사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한성태 박사님께서 저에게 기울여 주시는 깊은 사랑과 정성 어린 치료와 기도는 연약하게 허물어져 가는 제 몸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맑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한성태 교수는 이 고인이 남긴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꺼내보고, 그러다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신이셨던 그 한 심장 혈관 흉부외과 교수의 추모 이야기는 제가 그때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작년 6월이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가지고 있던 주석중 교수인데요. 이분은 새벽에 오후 1시쯤에 서울 아산병원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숨졌어요. 고 주석중 교수가 이렇게 가신 후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추모하는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들입니다. 2차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저를 보면서 너무 완벽하게 잘 됐어 라고 말씀하시곤 씩씩하게 걸어가셨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2005년경에 아버지가 대동맥류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수술이 가능했던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님을 찾아가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교수님을 보면서 내 눈에 살아있는 신은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라 주석중 교수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을 살렸고 앞으로도 수천 명을 살리셔야 할 분이 이렇게 떠나셨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합니다. 이런 추모글들이 모였습니다.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잡범과 사상범은 다르다. 많은 언론이 도태우 공천 취소, 정봉주 공천 취소를 같이 다루더라고요. 마치 이쪽에는 도태우가 공천 취소되고 저쪽은 정봉주가 공천 취소돼서 마치 1대1 균형을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편집하지 맙시다. 언론인 여러분, 어떻게 잡범과 사상범을 같이 놓습니까? 잡스럽고 천박한 그야말로 막말을 하는 자, 패륜적인 발언을 한 자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표현한 그런 도태우 후보를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를 합니까? 잡범과 사상범은 다르다. 도태우 후보가 5.18 관련 논란이 있었고 발언 논란이 있었고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영환 공관위가 도태우 후보의 사과문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하면서 후보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가 이걸 다시 번복을 했어요.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붙였는데, 자, 그 부적절 발언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이 관련돼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문재인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는 공적 아닙니까? 공적. 어떻게 저런 사악한 자가 5년간 대통령을 해먹었지? 근데 왜 아직도 사법처리 당하지 않고 있지? 더구나 도태우 후보는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유파를 막 말살하려고 온갖 사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을 바로 그때 문재인을 상대로 당당하게 여적죄 고발을 한 사람입니다. 여적죄. 이 여적죄,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 범죄, 여적죄가 인정이 되면 우리 형법상 사형밖에 없어요. 도태우 후보가 문재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그 여적죄 고발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문재인을 향해서 몹쓸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적절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서 취소했다고 지금 아주 궁색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자, 문제 혐의가 제기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무죄야. 근데 또 다른 혐의가 제기가 됐어요.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무죄야. 또 하나 제기가 됐는데 살펴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무죄야. 그러면 무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지만 3개가 쌓였으니까 얘는 유죄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5.18 관련 발언 2차례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문제 안 삼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리고 새롭게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또 따로 떼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추가요, 유죄. 이게 지금 공관위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무죄가 여러 개 쌓이면 유죄가 돼야 되냐고. 저는 이 도태우의 번복, 공천 번복 취소,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결정이다. 이건 두고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현재 이끌고 있는 한동훈에게 역사적 오류, 정치적 오류로 기록되고 남게 될 것이다. 이 결정에 관여한 자들은 하나 남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 잘못된 이 폭력적 이 공천 번복 취소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태우의 발언은 다 사상과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18에 대한 도태우의 발언, 또 문재인에 대한 도태우의 발언, 이건 도태우의 사상과 철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자기 별것도 아닌 허접한 잣대로 재단하고 너는 돼 너는 안 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면. 공산주의 전체주의에서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허접한 잣대 들이대서 너는 돼 너는 안 돼 할 수 있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태우의 사상과 철학에 입각해서 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감히 어느 누가 니는 돼, 니는 안 돼 이렇게 폭력적으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 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볼테르, 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볼테르가 직접 한 말은 아니다라고들 하지만 그러나 볼테르의 말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볼테르의 말이라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볼테르는 어떤 말을 했는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이게 자유주의 철학, 다양성과 관용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 가치예요.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그 다른 생각을 내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한다면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어 함께 싸울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라고. 지금 도태우 5.18 관련 또는 문재인 관련 발언 관련해서 이거 부담되니까 빨리 쳐야 된다. 공천 취소해야 된다. 여러 국민의힘의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150년 전에 이 자유주의 사상가의 이 자유에 대한 치열함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도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당당하게 나 자유주의자야 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냥 도태우의 발언이 뭔가 좀 중도파한테 조금 확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지역구 나가서 할 때 좀 괜히 좀 껄끄러울 것 같고 아야야 잘라버려 이거야말로 시정 잡배도 하지 않는 짓이지. 뒷동네 양아치들도 그렇게는 안 하지. 뒷동네 양아치들도 일단 이게 내 편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살펴보고 하지.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이야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도태우를 찍어낸 거가 과연 자유주의 철학과 원칙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이 아니라 절망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저게 자유주의 정당은 맞겠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하기 싫은 논평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해왔고 정말 꼭 해야 될 얘기도 이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자유파의 분열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참자. 한 번 더 참자. 여기까지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자. 해왔지만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 자유우파의 정당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도태우 사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유가 죽었다. 자유의 합리적 핵심이 질식사당했다. 그 당장 눈앞에 표 몇 개 때문에 자신들의 동지인 전투적 자유주의자 도태우를 집단적으로 학살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를 완성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만 그것이 자유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야 자유다. 셋째,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런 자유를,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사회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한 자유주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손잡고 갈 수 있는 동반자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한참 동안 안고 가야 될 그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한다. 오늘 출연자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정론일침과 오늘 보내드릴 고성호 칼럼은 제가 오늘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저 홍수환 챔피언 오셨어요? 잠시 좀 기다려 주실 것을 좀 양해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공천이 마무리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이미 국민의힘은 경남 밀양의 후보 공천 취소하고 다른 후보로 결정한 바가 있고, 경기도 고양에서도 다른 후보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 군위 동구 을 강대식 경선으로 된 강대식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미 문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영풍 부산 서구동구 여론조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3인 경선이었는데 그 3인 중에 한 명인 곽규택 후보 측이 3자 경선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3월 10날에서 11일 날 지역 당원 명부에 등록된 책임 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 곽규택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홍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또 곽규택을 지지하는 500여 명이 넘는 카카오 단톡 채팅방에서도 비슷한 홍보물을 올린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결국 이거 이중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해서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이중투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하고 깔끔하게 승복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이중투표 의혹이 사실이라면 3자 경선 조사에 승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이게 3자가 양자 결선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곽규택, 김인규 결선 여론조사를 즉각 중지해 주십시오. 또 곽규택 측의 이중투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곽규택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그 후에 김인규, 이영풍,
2인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3인 경선이 원인무효가 됐으므로 뭐 이런 뜻입니다. 또 경북 안동 예천에 한동훈의 비서실장 김형동이 여론조사로 후보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패배한 김의승 후보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형동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경선 결과를 재검토해달라는 이의 신청서입니다. 김형동의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경선이 이루어졌으므로 재검토해달라. 김형동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선관위가 인지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다수 관계자 진술로 선거법 위반이 확정적인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천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달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문제 관련해서 선관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깔끔하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공천이 마무리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차선은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도 발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뒤늦게라도 발견이 된다면 바로 잡는 것이 차선입니다. 저는 대구 군의동굴의 사례, 그리고 부산 서구동구의 사례, 그리고 경북 안동 예천의 사례 등을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이의 제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공관위가 공천 발표했으니까 끝이다. 이미 버스 떠났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자유파의 핵심 활동가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이의 제기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승인할 수, 용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마무리 작업을 깔끔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